도 영임하셨던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지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호입니다. 조금 일찍 와서 앞에 진행되는 걸 좀 봤는데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 혹시 분위기를 깨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혹시 하실지도 모를 고민에 일단에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거리를 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백드롭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신임 대표가 오셔서 백드롭을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저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미래로 다시 뜁니다 라고 했다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일까? 앞으로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좀 의문이 듭니다. 요건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은 이 보수 가치의 정치가 지속 가능하겠느냐? 좀 더 다른 얘기로 바꿔보면 이 국민의힘이 지속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과 걱정과 우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엔 지금 암흑기 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면 22년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의 승리는 어쩌다 승리를 한 거였는데 이게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전부터 이런 현상이 계속 되어 왔었는데 이게 2022년의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로 마치 회복된 것처럼 보였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또 민낯이 드러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3연패 후에 3연승을 했습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사실 그 선거 승리도 국민의힘이 또는 야당이 잘해서 이겼던 선거라고 하기보다는 주어진 선거에서 받아먹는 선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잘한 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냥 그 자리에 그때 있었다라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24년 국회의원 선거 패했고, 25년 대선 패했고, 선거가 이제 26년 지방선거, 28년 총선, 30년 대선, 32년 총선까지 이어지는데 6연패의 직전에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특히 최근의 선거들의 이 3연패한 거, 그러니까 보게 되면 수도권 참패가 악순환이 돼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수도권에서 지금 같은 성적을 올리지 않고는 지금 같은 성적으로는 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영남 중심의 정당으로 밖에는 기능하지 못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수도권이 지금처럼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했던 적은 적어도 수도권에서 최대한 40%, 2008년처럼 압도하는 경우는 거의 상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적어도 수도권에서 대등한 승부나 약간의 열세 정도 가르지 않고는 제1당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어쩌다 대선 승리, 총선에서는 확실한 제2당, 제1야당의 구조가 악순환으로 계속 반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 승부를 극복하지 못하고는 승리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게 이제 중도하고 2030 세대의 외면으로 악화되고 있고 구조화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암흑기 사례를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 MB 대선에 패한 이후에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 석 차이지만 이길 때까지 거의 지금 9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죠. 짧게 보면 2012년까지입니다. 2012년 양대 선거에서도 당시 민주당이 패했지만 어찌되었든 그때부터 좀 이렇게 뭔가 가닥이 잡히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민주당은 지금 국힘이 겪어야 할 앞으로의 일인지 모르겠지만 당명도 수시로 바뀌었어요. 같은 이름으로 총선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대선도 말할 것도 없고. 통합이 오죽 안 되니까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그랬어요.
원래 통합 안 되는 정당이 정당 이름에 통합자 넣는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스스로 확인하는 거죠. 근데 2016년도부터는 가닥이 잡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결국 리더십이 이제 갖춰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언제까지 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내홍이 불가피하다.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차분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그 암흑기 사례에 대한 검토와 어떤 그로부터 얻는 함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 고민은 이게 이제 구조적인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구조적이고 이게 제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쪽에 좀 방점이 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에 양대 선거에서 승리한 게 착시 현상을 가져다 준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보수가 회복했다. 이제는 옛날로 돌아갔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돌아간 게 아니고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했든 원치 안 했든 간에 기여도 했고 과오도 만들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온전히 윤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대목에서 결국 국민의힘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구조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보수 가치라고 하는 게 비주류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사회 중심의 가치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면서 우리가 그냥 오른쪽이 돼버린 거예요. 본의 아니게. 원치 않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가치의 중심이 이동했다라는 것에 보수가 적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지지층 구성도 비중이 변화했습니다. 세대별로도 그렇고 지역별로도 그렇고 이념 성향별로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시간대별로 계속 변화해 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 당은 별로 변하지도 않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변치 않았는데 사회적인 중심 가치가 이동을 한 겁니다. 어느 분 표현을 빌리면 민주자 들어간 게 전부 비주류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주자 들어간 게 전부 주류가 된 겁니다. 민주노총이 가장 대표적이죠. 민변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치가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만, 이 국힘만 그냥 그 자리에 있고 남들은 바뀌었는데 본인은 왜 이해를 못하지? 왜 저들은 저럴까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 가치가 다수파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대가 변하는 거를 몰랐던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대 가치에, 시대 적응에 실패한 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보수 가치의 재정립과 보수의 재구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2020년도부터도 2016년도부터 총선에서 패하고 그다음에 2017년 탄핵되고 2018년 대선부터 제기돼 왔던 요구였는데 그게 좀 하려고 하는 순간에 2022년이 오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고 관심도 별로 없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좀 중장기적인 이 보수의 재구성이 필요하고 이 시대 가치의 슬로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 정당의 실패입니다. 저는 윤석열 권력의 실패에 국민의힘의 실패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 정청래 대표하고 명청 갈등, 명청 교체기, 이런 언론들에서 표현을 쓰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진보계열 정당은 권력이 실패할 때는 당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당이 너무 앞서간다든가, 당이 너무 교조적이 된다든가, 당이 너무 이념지향적이 된다든가, 하여튼 당이 문제가 돼. 지금 딱 민주당이 그 모습의 전 단계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쪽 보수계열 정당들의 권력 실패를 보면 대통령이 문제였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 결국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한 것이고 결국 권력의 실패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국민의힘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한 거예요. 그냥 따라다녔던 거죠. 그리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을 잘 모릅니다. 정당을 너무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던 편견만 갖고 이 정당을 대했다고 하는 게 스스로를 몰락시킨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거죠. 어느 신문의 칼럼에서 갖고 온 건데, 이재명의 민주당을 비토하는 시민이 많다고 치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그 다른 정당이 국민의힘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건 보수의 가치 재정립과도 관련이 되는데, 갈등을 구조화하고 대안을 정의하는 정당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때 여기에 만족해왔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 당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력 하나마 정당을 보고 싶고 정당을 연구하고 또 저는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정당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안에 속살이 어떤지, 어떤 모습이 정말 권력의 모습인지를 알고 싶어서 2021년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공관위부터 참여를 했었어요. 22년 지방선거에도 공관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정진석 공관위. 둘 다 정진석 공관위였죠. 그리고 그 사이에 윤석열 입당으로 좀 파동이 있었지만 서병수 경선준비위원회에도 참여를 했었어요. 권력의 속살, 정당의 속살을 좀 보고 싶어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이게 이제 경계선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차가 있습니다만은 전 적어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한 10여 년 동안 보면 민주당에 비해서 당력이 형편없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당의 힘, 당의 역량, 그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엔 민주당이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여연입니다. 여연이 모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연을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당의 힘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되어 있고 민주당과의 그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이지를 못해. 민주당은 하다못해 구의원부터 기초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상당히 전략적이고 그 마인드가 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좀 그런 면하고는 좀 관련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당력의 약화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리더십과 결국은 우리 엘리트들의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자, 밑에 표현들 좀 거슬리시겠지만 이게 바깥에서 보는 지금 국민의힘의 엘리트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죠? 차마 읽진 못하겠는데. 도박군식 한탕주의. 2022년 대선이 가장 결정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같은 그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권력만큼 위험한 건 없거든요. 근데 22년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권력을 갖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밖에 말 못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로 제가 이 당력과 관련해서 좀 주목하는 것은 당신과 민심의 괴리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결정적으로 드러났듯이 이건 당의 문제니까 당이 결정할 일이고 당원이 결정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느냐는 좀 연구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가장 최근에 조사한 건데,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라고 하는 걸 우리 학자들은 좀 사용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정당 당원의 인식 차이가 앞으로 이 보수계열 정당의 분화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좀 주목합니다. 그게 분열일지 분화일지 진화일지 퇴행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 출발선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가장 최근에 조사인데 극우지수라고 하는 걸 측정을 했더니 민주당 지지자들은 4.5인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0이에요. 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가 있어요. 당원이 아니고 지지층을 조사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독재가 낫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평균이 14%인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한 2배 가까이 되는 셈이죠. 이건 지지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당원 대상 조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갔을 거라고 추정하고는 있어요. 경험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따라서 우리 장도유 신임 대표는
이제는 지지층을 배반하는 정치를 하셔야 돼. 일단은. 지금밖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방일 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위안부 합의를 그냥 가져갔습니다. 지금 특별히 반향이 없어요. 자신들의 지지층을 배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다른 이슈들 많이 가렸죠, 지금.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됐는데, 따라서 그 추가 질문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지도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이 국민의힘, 그래서 제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국민의힘이 이 이름으로 지속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의문을 푸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전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여기까지 봤죠? 이게 끝인가요? 더 있었을 텐데. 요거 다음 페이지가 나왔네. 요겁니다. 이게 결론이죠, 뭐. 그 보수의 재구성을 위한 로드맵,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몇 가지 거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그 전략적, 전술적 이 목표 설정과 그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름을 붙이던 이 보수 정체성을 한번 재정립하고 보수 가치를 대변하는 슬로건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보수 재구성의 원탁회의 같은 거를 한번 구성을 해서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지 않더라도 좀 긴 호흡의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런 면에서 여의도연구원 같은 데가 시민사회와 학계와 또 이런 등등과 당 바깥의 세력권과 함께 좀 할 수 있는 그 허브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바깥에서도 그런 거에 관심 갖고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수 정체성, 보수 가치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가치 재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단기 현안에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세진 상법이나 노란봉투법이나 검찰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절차상이라든가 또는 트집거리 이상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어떤 가치와 지향을 가진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놓으니까 이걸 어떻게 비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주변적인 것 이외에는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현안 대응 능력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서 대안으로서의 그 국민의힘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직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관심에서 사라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거나 거의 주변적이거나 하나마나한 얘기, 비판을 위한 비판에 머무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당의 역량인데, 이것도 오늘 제가 신문에서 어디 따갖고 왔는데, 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의힘의 2.3배 수준의 정책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많다고 물론 좋은 건 아닐 건데, 그만큼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선거가 가장 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인의 선거가 가장 머니까 가능한 일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시간입니다. 아무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선거할 때쯤 되면 다 잊어버려. 이미 끝난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었던 거. 지금 사실은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게 비현실적이게 더 비현실적이 돼버렸다고요. 지금 거길 지적하는 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윤 대통령 시절에 거부권 행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보다 좀 약해진 노란봉투법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근데 지금은 아예 저쪽은 화풀이가 돼버린 거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책임도 자기가 지는 게 아니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상황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이 당의 역량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한순간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새 지도부가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해서 좀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긴 호흡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게 하루 이틀에 이게 회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당력이 뒤처지기 시작한 게 한 10년 넘어 이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직관적인 건데 뭐 경험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 격차가 더 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못 따라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악순환 고리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정당 개혁, 이 내부 개혁과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민주당 시의원들이나 민주당 시도의원들, 이 국힘의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전략적이고 당의 목표와 자기 지역의 목표에 대해서 일관된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로 그런 걸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런 분들이 없진 않을 터인데 대체로 그런 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여요. 이게 큰 차이를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내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평당원 중심주의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해가 될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적어도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의 역할, 또 당 중간 간부들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국민의힘에서도 기존의 엘리트 중심의 이 정당 운영이 아니라 지금 정당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이미 지지자 중심의 네트워크 플랫폼 정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과거식으로 이제 할 수 없다는 거고, 그 한 발 앞서서 보여준 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의심하고 당심이 달랐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국힘이라고 그로부터 자유로울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정당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국민의힘에서 이런 논의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선거제도와 개헌에 대해서도 좀 오픈마인드랄까? 좀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특히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대로 가면은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정말 어쩌다가 동전 던지기로 이기는 대선밖에 없을 겁니다. 자체 역량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럼 총선은 어떨 거냐?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100석 언저릴 거야. 아니면 90대 후반이거나. 영남 60석에다가 비영남 지역에 한 20, 30석 정도. 거기에 비례 한 20 언저리. 그게 맥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맥스가 원래 안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남이 호남에 비해서 2대 1로 의석이 많고 이걸로 3, 40석 먹고 들어갔어요. 그 마이너스 3, 40석을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벌충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수도권 정당이 돼버렸어요. 100석 넘게가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진성준류의 자본주의 생각하고 이소영류의 자본주의 생각이 충돌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돼버렸어요. 세대로 갈라져 버렸게 됐고 또 인식에서도 달라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큰 민주당이 돼버렸는데 여기는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승부에서 최대 40%, 과반 이상은 언감생심 바랄 수 없을 거고 40%, 30%만 돼도 비슷하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합해가지고 20석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뭐 국회에서 일당이 된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죠. 그냥 영원한 제2당 만년 야당으로 만족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그 이상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이건 좀 어렵다. 그런 면에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특히 명분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역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전부 과반 이상 득표하고 당선된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대부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전부 사표입니다. 이건 민주당을 지지했든 국민의힘을 지지했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는 전부 사표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국회가 더 강화될 텐데 총리 추천제도 나올 거고 최종적으로 총리 선출제가 될 텐데 그러면 추천제든 선출제든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하면 국회가 국민의 대표여야 돼요. 국민처럼 구성된 국회여야 돼요. 지금 국민처럼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 승부에서 10% 안쪽으로 져요. 득표율을 따지면. 근데 의석수는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전국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엄청난 문제거든요. 이제 국민의힘이 그걸 제기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남 쪽에 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하고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이 합세하면 선거제도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하죠. 자기 일자리가 다 날아갈 건데. 적어도 지금보다는 불안해지는 거니까. 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원제 가능성도 있는 거고. 다른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든 개헌에 대해서도 전향적일 필요가 있는데 개헌도 지금 초점을 전 좀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 임기를 몇 년으로 하느냐나 연임이냐 중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윤 대통령이 가장 최악의 사례였지만 입법 권력하고 행정 권력, 대통령 권력이 충돌했을 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이 없어요. 여기서 충돌이 나고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얼마든지 정치로 풀어낼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게 2022년 대선 끝나고 아무도 주목 안 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에 총리 추천권을 줬으면 돼요. 그런 정치라는 자체에 대한 생각을 안 하셨겠지. 전쟁 속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가 아니었던 거죠. 그게 지금까지 온 결과물의 출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국회의원은 더 좋아질 거예요. 의도치 않은 효과를 갖고 온 게 인사청문회거든요. 원래 전현직 의원 불패 신화가 이어지라고 인사청문회를 한 게 아니었는데 이번에 강선우 사례가 첫 케이스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전현직 의원 입각 가능성은 계속 높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직선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최종적으로는 뭐 100년 후가 될지 뭐 다단계 접근이 되겠지만 언젠가 국회 선출 총리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국회가 국민처럼 구성된 국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면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서없이 좀 거슬릴 수도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고민과 대안의 모색에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강연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모시고 대담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떠오르시는 좋은 질문들 받아서 제가 대신 질문하겠고요. 그에 앞서서 잠시 질문 생각하실 시간 동안 준비한 질문으로 제가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주신 지적 매우 따끔하기도 하고 저희 스스로 돌아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희가 소수인 건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주류가 된 것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은 제가 물론 이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굉장히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선택한 우파죠. 제가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국회에서 1년 동안 경험한 것은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은 국민의힘 같아요. 어떻게 노조법 2조 3조를 저렇게 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나서 바꾸고 정당 추천제인 국회 권익위원 이것을 수십 년간 해온 것, 헌법 조항이 아니라 헌법의 관습도 헌법의 일부다. 이게 제가 헌법학자로부터 배운 것인데 이런 것들을 민주주의나 시장 경제에서 원칙이 다수당이 다 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소수고 도전자인 거는 납득이 되는데 비주류인 것도 알겠고 그러나 저희가 가치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되겠죠? 저희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한 정당이고 지금 민주당이 그걸 지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보수를 재구성해야 되는 타이밍 맞습니다. 근데 보수의 가치부터 재정립하자 하는데 저희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렇게 믿는데 어떻게 저희 가치를 좀 튜닝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 질문을 제가 알면 당을 제가 만들었겠죠. 국민의힘 대체 정당을 만들었을 텐데. 근데 질문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거든요. 네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바깥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나 싶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국민의힘이 그럴 생각이 있는 걸까? 그럴 의지를 가진 집단일까라고 저는 본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거의 경계선쯤에 와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거의 지금 간당간당한데 제가 보기엔 와 있어요. 좀 비관적이지만 이제 국민들이 접을까 말까 하는 단계에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뢰의 위기고 능력의 위기가 이제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 안에 과연 극복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암흑기의 앞에 섰거나 이미 암흑기 초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초이스는 두 가지죠. 양극단으로 따지면 하나는 배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거고, 하나는 희생을 각오하고 좀 더 길게 자신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좀 그런데, 개인적인 전략적 목표와 전술 목표를 한번 고민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거하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목표가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해서 양자가 얼마나 가까이 있고 좀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뭔가 이 공통 분모를 좀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이런 기대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출된 사람들이고 공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적 영역에 계신 분들이거나 사적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 않은데, 공적 역할을 하도록 주어진 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큰 출발은 일단 공적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을 위한 질문을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뼛속까지 지키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가치 재정립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결국 교수님이 보시는 국민의힘과 제가 본 국민의힘은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격을 어떻게 채우느냐의 숙제는 저희 몫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이격이 생긴 게 혹시 최근에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계엄 전국이 터지면서 저희 스스로도 좀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외생적 변수가 가져온 민심과 저희 당 이미지의 괴리 아닐까요? 시간이 가면 나아지는 건 아닐까요?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계엄과 탄핵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돌발 중에 돌발 변수 아닐까요? 그걸 전제로 하셨던 분은 안 계실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해내는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서도 국민의힘이 과연 이걸 어떻게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이걸 처리해 가느냐를 사람들은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제 그제 결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특히 이제 우리 새 지도부가 그래서 아까 이제 장도혁 지도부가 배신자 소리를 듣는 정치를 하는 게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특히 자신을 지지했던, 가장 핵심적으로 지지했던 층에 대한 배신부터 시작하는 게 대표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일단 첫 발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겁니다.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또 선택의 크레딧도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네.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언급해 주신 지점이 지금 지적해 주시는 지점인 것 같은데, 저희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면도 있고 고민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당원 당규까지라든지 조금 더 실천적으로 저희가 민심과 당심이 지금 뭔가 어긋나 있다면은 그걸 하나로 붙여야 되는 거지, 선택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보다는 이렇게 좀 뭉쳐가는 그런 노력이 구체적으로 없을까요? 그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수도권 승부는 불가능하죠.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 보니까 유권자의 절반이 중도라고 돼 있던데,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4분의 1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긴 지금 우리 안쪽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남중빌딩 여의도 당사 건물주시잖아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는, 그죠? 그거 여러분 돈 갖고 산 건가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국민 세금 갖고 산 겁니다. 민주당은 당비 의존이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절반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국민의힘이 조금 낮아요. 그 나머지는 전부 국고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국고 받으려면 국고 받는 만큼 당원 아닌 지지층 아닌 사람들의 의사도 반영하는 게 맞다.
그거 안 하려면 국고 지원 받지 않아야죠. 1년에 뭐 천 몇백 원밖에 안 될 겁니다. 1인당 계산해서. 저는 그거 낼 생각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천 얼마라 하더라도. KBS 수신료하고 똑같은 거죠. 보지도 않는 KBS 누가 수신료 내는데. 전기료에 합산되니까 내는 겁니다.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정당개혁과 관련해서도 아니 공적인 역할을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 국고를 엄청나게 지원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공적 역할을 하지 않거나 포기한 집단에게 무슨 공적 지원이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난 그거 국민들한테 선택제로 하는 게 맞다. 원하면 내고, 근데 지금은 원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물론 천 얼마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양당이 합의로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매년 오르게 만들었어요. 협치가 아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협치는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협치만 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만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만의 문제도 아닌데 아까 당신과 민심의 괴리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은 넘어가는데 이게 앞으로 과연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뭐 컬트 정당이라는 표현까지 훌리건 정당이라는 이제 표현까지 쓰는데 국힘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민주당은 그래서 당력의 차이인 것도 한데 조금 앞서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에 좋은 일일까? 국민의힘에게 좋은 일일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민주주의에 이게 좋은 걸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제 저희들은 좀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자, 그러면 플로어로 질문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 편하게 한번 손 들어주시면은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배준영 의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네. 곧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말이 많은데. 네. 배준영 의원입니다. 제가 이 지역 영종의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인천의 국회의원인데 인천의 국회의원이 총 14명인데 그중에 국민의힘이 2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포기정당과 다름없고요. 수도권으로 넓혀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전국정당 내지는 다수당이 될 수 없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됐지만은 중수청 이른바 중도 수도권 청년에 어떻게 어필해서 지지율을 극대화시키느냐가 결국은 우리 당의 승패가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당직에 관련해서는 우리 당을 세우고 지지하고 끌고 나가는 게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의 어떤 의사를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이랄지 아니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의 당원 당규에 맞춰서 현재로서는 당원의 의견들을 굉장히 중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국민들의 의견들을 더 물어봐야 되는지 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토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투티어로 해갖고 할 때는 첫 번째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뭐 전부 다 물어봐서 그 중에 후보자를 뽑아서 결국에는 당원들이 뽑게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당원들한테 신임을 얻은 1차 통과자 중에 국민들이 결국은 뽑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포인트로 해서 좀 여쭤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연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확산할 수 있을지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만병통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고민들을 계속 하시는 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수도권 승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두 가지 초이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수도권 보수하고 영남 보수를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가치 지향이 좀 다른 부분이 생기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아까 선거제도 개혁하고 언급 안 했지만 결선투표제 같은 경우가 그럼 다당제 정치를 전제로 했을 때 그 가능성을 좀 넓혀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건데 이 내부적으로
일테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견해차, 의견차 또는 뭐 대립 또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지지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정책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지역구니까. 내 지지 기반이니까. 다음에 당선 안 되는 문제하고 결부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다만 이게 이제 집단화됐을 때 이걸 어떻게 그룹핑 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과 이 영남이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대한 그 공통분모를 넓혀야 되겠지만 어디까지 가능하겠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새 지도부가 지금 지방선거가 그렇게 멀리 남은 게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전략 목표를 설정할 수 있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당의 전 당원이 아닙니다만은 우리 당의 전략 목표를 뭘로 설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개인으로서의 전략 목표를 뭘로 설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하고 그 결과를 서로 어느 정도 이게 간격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거죠. 이게 가까울수록 좋은 건데 이게 이제 멀수록 이게 상당히 얘기가 곤란해지는 거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거를 분화다, 아니면 분당이다, 분열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지방선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굳이 따지면 3년 후에 총선이 이제 계기가 될 텐데 그 전까지 얼마나 그거를 대비해 낼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이게 지금 동력도 쉽지가 않고 또 뭐랄까요, 압력도 별로 없는 상태고 또 무엇보다도 이거를 이렇게 담지해서 뭐나의 계기로 마련해 줄 수 있는 리더십의 위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민한 지점들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데 이어서 질문, 저희 성일종 의원님 먼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김민전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당에 대한 고언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듣고 싶은 지점도 있습니다. 아까 표현을 민주당이 그 위안부 할머니 문제 또 징용공 문제 같은 경우 지지층을 배반했다 그랬거든요. 전 그리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국민을 속인 겁니다. 국내 정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국민을 철저하게 속인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정권 잡으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하고 우리 정부가 관세 협상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광화문에 미어가지고. 왜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 하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당의 대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라.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민주당이 광우병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쇠고기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를 먹으면 다 뇌가 뚫린다고 거짓말을 했고, 또 사드 전자파 얘기를 했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소 같은 과학의 진리까지도 부정을 하면서 국민을 속인 사람들입니다. 그때 나는 우리 당이 대응을 잘못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의 역량이 전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말씀도 다 하셨고 뼈 아픈 얘기도 좀 많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학의 진리까지도 부정하고 국민을 속이면서 정권을 잡는, 아까 정치적인 훌리건이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정치적인 훌리건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국민을 속이는 엄청난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당은 이런 게 떨어져요.
교수님한테 듣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좀 고민하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일본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게 이제 자신들의 지지층의 요구와 또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엄청나게 센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반대되는 쪽에 결론을 내린 것에 비판의 초점이 아니라 제 초점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하면 모두의 대통령으로 행동한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지금 돼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만 보면 지지층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오는 정치적인 테크닉 아니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의 언급과 또 이런 것들이 지금의 행태가 바뀐 것이다. 이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민전 의원. 네, 박 교수님 지금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성일종 의원님이 하신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맥락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흙도 금이라고 속일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금이라고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흙을 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 그렇게 속일 수 있는가를 본다라고 하면 결국 방송과 학계가 사실 소위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이념화된 세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능력을 고양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청계천만 해도 지금 외국인들이 오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이지만 청계천을 할 때 그 어마무시한 반대들을 보면은 그리고 그 청계천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상당 기간 그 폄하가 계속되었던 것을 보면 정말 민주당과 진보 세력의 프레임과 선동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전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사실 지금 당세가 다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당세가 다른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2004년 오세훈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법은 사실 각종 협회, 법인, 기업을 다 무력화시킨 정치자금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나 각종 협회가 정치자금을 그 이전에 뭉텅이로 하던 정치자금을 다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10만 원의 소액 다수주의가 도입되면서 노조는 엄청나게 많은 10만 원짜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그때는 이회창 캠프의 소위 이제 차떼기 이후에 대한 반성으로 넣은 겁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오세훈법이 보수 진영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의 털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 그 선거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계속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회가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랬지만 사실은 국회가 대통령보다 훨씬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수도권의 과반 이상 의석이 몰려있는 이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간발의 차이로 계속해서 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역구의 숫자를 좀 줄이고 비례대표를 소위 중대 선거구로 해서 비례대표를 한 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역량이 있는 분들이 충청도 대표의원, 경상남도 대표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오랫동안 하는 형식으로 가서 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이
선거 제도에 의한 우리의 불리함이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거 포장은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식으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독일식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비례대표 부분은 각 주별 중대선거구제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다 진짜 얘기하려고 하던 게 뭐였는지 지금 기억이 잊어버렸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저는 저희가 다수가 아니어서 자꾸 소수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화가 된다. 사법부가 저는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 명부에 법원 판사들의 1%도 안 되지만 그들이 장악한 것은 이 소수가 조직화되고 정보와 서로 페이브를 주고받으면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악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우리도 조직화에 나가지 않으면 계속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안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의 총선 미래가 지방선거가 밝다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다음 대선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라고 하면 2022년에 우리가 이긴 것은 윤석열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정책 실패에 의해서 이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재명의 정책 실패는 문재인의 실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러니까 정책에 실패하고 나서 우리는 겨우 끌어올리면 선전선동에 의해서 또 무너지는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나쁜 구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네, 뭐 간단히. 예. 간단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이상돈 전 의원이 한 표현을 합치면 탁월한 생존 본능과 현실 감각의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상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특히 잃을 게 없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가장 어려운 싸움인데 잃을 게 많은 분들이거든, 이쪽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싸움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그걸 전제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이 대통령 방일에 대한 여론이 53%가 긍정평가했지만 41%가 부정평가했다는 토마토 조사가 있어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아마 갤럽게 어떻게 나오는지 또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뢰의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거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배경이 나쁜 것만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상대의 실책만 갖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여기 걸 뭘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게 제 말씀의 취지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수를 재구성하라라는 지상명령의 자극과 응원을 오늘 주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라 아쉽습니다. 박수로 박모호 교수님의 특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들, 저희가 2차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잠깐 쉬어요? 네, 최고위원님들 좋은 휴식 하셨는지요? 예, 2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의 생각을 좀 모아보겠습니다. 금일 연찬회의 모토인 깨어있다, 고민하다, 해결하다, 제가 한번 선창할 테니까 힘있게 한번 목소리 모아주십시오. 깨어있다, 고민하다, 해결하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금요일 연찬회는 특별히 3명의 MC가 이어달리는 3MC 시스템으로 꾸며봤습니다. 예, 아쉽게 최은석 의원님을 떠나보내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사회자 박수민 인사드립니다. 예, 작년 1년 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정말 그때 국회 처음 와서 정말 얼떨떨하고 어떻게
의원님들과 함께 1년 보내고 또 이어가나 했는데 정말 주마등처럼 그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듯이 그 1년은 보통의 1년이 아니었고 격변의 1년이었습니다.